안녕하세요. 유스칼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안전자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연금과는 달리 퇴직연금은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자산군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안전자산의 개념을 알게 되었지만 반대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DCIRP, 안전자산 무엇을 사면 좋을지에 대해 성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며 아이디어 제공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매하는 것이 핵심이며 혹시 나에게 적절한 안전자산과 비중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정의한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영상 만든 게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전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큰 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예금이 DC, IRP에서도 가능한데 이 예금을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다양한 채권 상품이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개별 채권, MMF, RP 같은 채권 상품과 ETF형 상품으로는 리스크가 낮은 채권형 ETF, 채권 혼합 ETF, 생애 주기형 펀드인 CDF 정도가 있습니다. 예금과 채권 상품을 제외한 구매 가능한 안전자산 ETF는 약 150개 정도 있는데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유형별로 적절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적이시라면 바로 TDF가 대박입니다. 공격적이신 분은 아마도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채권 혼합형을 찾아보실 걸로 예상됩니다. 검색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보통 나스닥이나 S&P와 결합된 채권 혼합형 ETF 또는 3대7 비중 고정의 TRF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공격적이라면 TDF가 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위험자산 비중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TDF는 생애 주기형 ETF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자산 비중이 70%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TDF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TDF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도적인 이유로 채권 비중이 증가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투자된다는 점, 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게 큰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 운용에서 공개한 TDF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운용사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뒤 은퇴,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는 2040 ETF가 해당이 될 텐데 현재 위험자산 비중이 약 70%, 그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은퇴가 5년 남은 시점, 현재 기준으로 2030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비중 4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2050 또는 2060을 구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위험자산 비중이 약 70%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비중이 상승할 걱정은 전혀 의미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손실 커지는 걸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만 투자하고 싶은 공격적인 분에게는 아주 적합하고 나중에 신규 상장될 상품으로 리밸런싱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한다는 건데 구성 종목을 보면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국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상승에 투자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TDF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액티브하고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이유를 백테스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리랑 TDF를 기준으로 구성 종목과 똑같은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ETF와 나스닥 혼합, S&P 혼합과 비교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DF가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패시브에 가까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백테스팅이라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운용사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나스닥, S&P가 좋을 거라는 판단도 대부분 과거의 값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TDF도 과거의 값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TDF의 구성 종목 등 자세한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격적이라면 TDF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립적이신 분은 앞서 언급되었던 인덱스와 채권을 혼합한 ETF가 적절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ETF는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직관적인 상품이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상품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생각하는 주의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채권이 단기채입니다. 이게 왜 주의할 점이냐면 채권이 있으니 방어가 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채이기 때문에 방어 수단의 기능이 부족합니다. 장기채 차트를 보시면 큰 이벤트에서 상승과 하락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기채를 보면 아무리 움직여봐야 10%거든요. 즉 자산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방어 기능, 해지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채권으로 방어 좀 하고 싶은데 생각되신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 싶다면 장기채와 함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금리가 상승할 걸로 보여진다면 오히려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장기채 ETF로 많이 하시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만 요즘 변동성이 심해서 부담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장기채권을 같이 구매하신다면 변동성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이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다음으로는 예금, MMF, RP, 초단기 채권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변동성이 부담되신다면 차라리 이 상품들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성격에서는 조금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상품들 다 어플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어플 사용하시는 분은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격적이라면 TDF, 중립은 채권 혼합형, 안전을 추구하신다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